추운 날씨가 나를 집어삼킬 것 같던 그날이었다. 12월 마지막 주 토요일 오후 서울 외곽의 한 거리. 나는 붕어빵 틀 앞에 선 채 얼어붙은 손으로 반죽을 더 담고 있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낡은 천막이 소리를 냈다. 붕어빵 있어요. 따뜻한 붕어빵. 나는 붕어빵 틀을 뒤집으며 수아가 준 대로 호호 불어가며 구운 붕어빵을 종이봉투에 담으며 억지로 웃음을 지었다. 감사합니다. 따뜻할 때 드세요. 손님이 돈을 건네갔다. 600원. 충분히 벌었다. 오늘은 할머니 약간만이라도 낼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였다. 누나, 붕어빵 주세요. 작은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명품 코트를 입은 8살 정도의 아이가 서 있었다. 뒤에는 덩치 큰 어른이 함께 있었다. 아이의 얼굴은 창백했다. 깡마른 팔다리가 그 화려한 코트 안에서 더 약해 보였다. 꼬마 손님. 붕어빵은 2개에 1,000원이야. 나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아이는 주머니에서 5만 원짜리 지폐를 꺼냈다. 이걸로 다 주세요. 나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곧 고개를 저었다. 어머, 꼬마 손님. 붕어빵은 2개에 1,000원이야. 너는 2명인가? 아이는 고개를 저었다. 잘 모르겠어요. 그냥 다 주세요. 운전기사가 황급히 나섰다. 죄송합니다. 저희 도련님이 이런 걸 처음 봐서요. 그는 지갑에서 2,000원을 꺼냈다. 나는 웃으며 붕어빵 4개를 봉투에 담았다. 그리고 생각했다. 이 아이는 뭔가가 부족해 보인다. 돈이 아니라 다른 것 말이다. 나는 슈크림 붕어빵 하나를 더 넣어 주었다. 이건 서비스예요. 아이들이 좋아하더라고요. 아이가 봉투를 받아들더니 그 자리에서 바로 붕어빵을 한 입 베어 물었다. 뜨거운 팥소가 입안에 퍼지자 아이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다. 맛있어요. 그 한마디에 나는 기쁨을 느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강한 감정이 나를 밀어붙였다. 뭔가 안타까운 기분. 이 아이는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지 못하는 것 같았다. 천천히 먹어. 뜨거우니까 호 불어가면서 먹는 거야. 아이는 내 말대로 호호 불어가며 붕어빵을 먹었다. 누나는 붕어빵을 따뜻할 때 먹어야 맛있어. 호 불어가면서 먹는 거야. 아이가 대답했다. 누나는 엄마처럼 해주네요. 나는 그 순간 웃음을 지었다. 하지만 왜인지 눈가가 뜨거웠다. 아이가 붕어빵을 다 먹고 돌아간 후 나는 한참 동안 그 말을 곱씹었다. 엄마처럼 내가 어머니 역할을 해준 거구나. 이 어린아이에게. 그렇다면 이 아이는 엄마가 없는 건가? 아니면 엄마가 있어도 이렇게 챙겨주는 사람이 없는 걸까? 나는 그때까지도 몰랐다. 그 말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었는지. 밤이 깊어갈수록 추위는 더욱 심해졌다. 나는 낡은 털모자를 더 깊숙이 눌렀었다. 목도리로 얼굴을 반 이상 감쌌다. 손은 이미 감각을 잃었다. 붕어빵 있어요. 목소리를 내는 것도 힘들었다. 오늘 번 돈을 계산했다. 5만 3천 원. 나쁘지 않았다. 할머니 약값으로 충분했다. 그리고 내일, 모레, 그 다음 날도 이렇게 벌어야 한다. 언제까지든. 주머니 속 수능 성적표가 바스락거렸다. 전국 상위권. 좋은 성적이었다. 대학도 갈 수 있을 것 같았다. 나는 영양사가 꿈이었다. 맛있고 건강한 음식으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다. 하지만 그런 꿈은 저 성적표처럼 종이일 뿐이었다. 할머니,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보냈어요. 나는 혼잣말을 했다. 내일도 열심히 할게요. 이 시점에서 나는 내 과거를 되돌아보았다. 10년 전,
내가 9살이던 해 겨울, 엄마가 떠났다. 병원에 들어간 지 사흘 만이었다. 폐렴이라고 했다. 하지만 의료진의 표정을 봐서는 엄마가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다는 게 명백했다. 돈이 없었으니까. 엄마는 날 낳고 혼자 날 키웠다. 누가 도와주지 않았다. 내 아버지는 애초부터 엄마 곁에 없었다. 나는 아버지 얼굴도 본 적 없다. 엄마는 낮에는 카페에서, 밤에는 병원 청소를 하며 날 키웠다. 그렇게 10년을 버텼다. 하지만 겨울이 왔다. 병이 왔다. 그리고 엄마는 떠났다. 할머니는 옆집에 살던 분이었다. 법적으로는 친할머니가 아니었다. 엄마가 누구한테도 말하지 말아야 한다고 신신당부했던 이유도 나를 공식적으로 입양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할머니는 절 친손녀처럼 키워주셨다. 엄마가 떠나던 그날 밤 할머니는 나를 꼭 안아주셨다. 우리 하은아, 이제 할머니가 엄마가 되어줄게. 나는 울음을 터뜨렸다. 10년이 지나도 그 울음의 무게가 가시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거리에서 붕어빵을 팔고 있었다. 할머니를 살려야 했으니까. 할머니의 은혜를 갚아야 했으니까. 그날 밤 나는 병원에 문자를 보냈다. 내일 아침에 반드시 입금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응답은 없었다. 나는 포장마차를 정리하며 계산했다. 이 속도라면 한 달에 얼마나 모을 수 있을까? 대학 등록금은 언제나 모을 수 있을까?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나는 문득 다른 생각을 했다. 오늘 온 그 아이, 저 깡마른 손가락으로 붕어빵을 들고 있던 그 모습, 누나는 엄마처럼 해주네요. 그 말이 자꾸만 떠올랐다. 다음 날 오후였다. 나는 어제와 같은 자리에 포장마차를 펼쳤다. 12월 마지막 주 일요일. 어제보다 조금 따뜻했다. 하지만 여전히 손가락은 감각이 없었다. 붕어빵 있어요. 목소리를 내며 손을 비볐다. 그때였다. 누나.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어제 온 그 명품 코트 입은 아이가 달려오고 있었다. 이번엔 혼자였다. 뒤따라오는 어른이 없었다. 또 왔어? 나는 놀라며 웃음을 지었다. 네, 오늘도 붕어빵 사고 싶었어요. 아이는 주머니에서 미리 준비한 2,000원을 꺼냈다. 세심하게 준비해 온 것 같았다. 혼자 왔어? 네. 저 이제 8살이라 혼자서도 할 수 있어요. 아이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묻어났다. 하지만 동시에 뭔가 외로워 보였다. 나는 붕어빵 4개를 봉투에 담았고 어제처럼 슈크림 붕어빵 하나를 더 넣어 주었다. 오늘도 서비스야. 맛있게 먹어. 아이는 이번엔 조금 더 천천히 붕어빵을 먹었다. 입안에서 맛을 음미하는 듯했다. 누나, 제가 한 가지 물어봐도 돼요? 뭐? 누나는 왜 여기서 붕어빵을 팔아요? 아이의 질문이 갑자기 진지해졌다. 나는 한순간 멈췄다. 이 아이에게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 내가 대학에 못 가서? 돈이 없어서? 할머니를 돌봐야 해서? 그건 복잡한 얘기야. 누나가 해야 하는 일이 있어서 그래.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누나의 붕어빵이 제일 맛있어요. 그 말에 나는 한 번 더 웃음을 지었다. 고마워. 그럼 또 와. 언제든 환영하고. 아이는 차로 돌아갔다. 운전기사가 차 문을 열어주었다. 검은색 고급 승용차였다. 그렇게 사흘이 지났다. 아이는 거의 매일 찾아왔다. 방과 후 학원을 마치고 나서 내 포장마차로 온 것 같았다. 학교 시간에는 안 왔지만 항상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나를 찾았다. 나는 그 아이를 이해하게 되었다. 이 아이도 누군가가 필요한 거구나. 엄마처럼 챙겨주는 누군가. 누나,
오늘 학교에서 뭐 했어요? 방과 후에 수학을 배웠어요. 그리고 피아노도 쳤어요. 피아노는 뭐라고 배웠어? 쇼팽? 누나는 피아노 알아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누나는 피아노는 몰라. 하지만 악기를 배우는 것도 좋은 거야. 음악은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니까. 아이가 웃음을 지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여섯째 날이었다. 아이가 포장마차 앞에 있을 때 검은색 세단 한 대가 거리에 나타났다. 차가 천천히 내 포장마차 앞을 지났다. 나는 처음엔 신경 쓰지 않았다. 하지만 그 차가 1시간 뒤에 다시 왔다. 이번엔 정차했다. 차 안에는 남자 2명이 있었다. 한 명은 50대 정도로 보이는 날카로운 인상의 남자였고, 다른 한 명은 더 어린 사람이었다. 나는 그들을 보고 있었다. 그 50대 남자는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내 얼굴을 유심히 보고 있었다. 나는 불안함을 느꼈다. 왜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봐야 하지? 내 옷이 낡아서? 내 얼굴이 초라해서? 아니면 내가 뭔가 잘못한 건가? 나는 시선을 돌렸다. 그리고 손님에게 집중하려 노력했다. 하지만 그 불편한 감각은 가시지 않았다. 아이는 계속 찾아왔다. 일주일이 지났을 때 나는 깨달았다. 이 아이는 단순히 붕어빵이 좋아서 오는 게 아니었다. 나 자체가 필요한 거였다. 누나, 우리 할아버지가 항상 물어봐요. 누나가 뭐라고 했대고, 뭐라고 했는데? 내가 엄마를 닮은 누나를 만났대고. 내 손이 멈췄다. 너 할아버지한테 그 얘기를 했어? 네. 할아버지가 자꾸 물어봐서요. 나는 뭔가 불길한 예감을 느꼈다. 하지만 아직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다. 그래. 그런 말 많이 하지 마. 알겠어?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10일째 되던 날, 그 검은 세단이 다시 나타났다. 이번엔 차에서 남자가 내렸다. 50대의 그 남자였다. 나는 그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그 남자는 천천히 포장마차로 다가왔다. 그의 표정은 무언가 복잡해 보였다. 안녕하세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제가 혹시 당신을 어딘가에서 본 것 같은데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처음 뵙는 것 같은데요. 그 남자는 오래도록 나를 바라봤다. 마치 내 얼굴에 뭔가가 써 있는 것처럼. 그래요. 혹시 당신 부모님은? 나는 느낌이 좋지 않았다. 왜 이 낯선 사람이 내 부모를 묻는 걸까? 그건 좀 사적인 얘긴데요. 그 남자는 한참을 나를 보다가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겠죠.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는 돌아갔다. 하지만 그 이후로 그 차는 자주 나타났다. 내가 포장마차를 펼치는 시간이면 어김없이 나타났다. 2주째가 되자 아이의 방문이 더욱 규칙적이 되었다. 나는 학원을 마치는 시간에 맞춰 포장마차를 설치하기 시작했다. 아이의 학교 시간, 방과 후 일정까지 손에 잡히기 시작했다.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이 아이는 나를 필요로 하고 있었다. 그리고 나도 이 아이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 검은 세단은 여전히 거리를 배회했다. 어느 오후였다. 누나, 저 엄마 사진 갖고 왔어요. 아이가 휴대폰을 꺼냈다. 화면에는 여자가 웃고 있었다. 20대의 젊은 여자였다. 아름다웠다. 이게 누나 엄마? 나는 사진을 보며 말했다. 아니요. 나한테는 엄마가 없어. 오래전에 떠났어. 아이가 고개를 기울였다. 그럼 누나도 외로웠어? 나는 그 질문에 답하지 못했다. 너무 직진했거든. 응, 많이 외로웠어. 하지만 할머니가 계셨어서 괜찮았어.
누나 할머니가 누나를 좋아해? 응, 정말 좋아해. 그래서 나도 할머니를 지켜드리고 싶어. 아이가 웃음을 지었다. 저도 할아버지가 있어요. 근데 할아버지는 항상 바빠요. 그 말을 할 때 아이의 얼굴이 잠깐 어두워졌다. 그래. 아이들은 어른들이 바쁠 때 외로워하는 거야. 나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병원으로부터의 압박이 심해졌다. 나는 매주 목요일마다 전화를 받았다. 입금해 주세요. 같은 짧고 무거운 말들. 나는 계산을 했다. 월급 200만 원짜리 정규직도 아닌 내가 이 속도로 할머니의 치료비를 낼 수 있을까? 의료진은 빠른 결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것은 돈이 없으면 치료를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뜻이었다. 나는 밤마다 무너졌다. 그런데 그날 아이가 뭔가 다른 것을 들고 왔다. 누나, 내 할아버지가 이걸 봐달라고 했어요. 사진첩이었다. 할아버지가? 네. 할아버지가 누나 얼굴을 계속 보니까 뭔가 궁금하대요. 내 손이 떨렸다. 사진첩을 넘겼다. 그 안에는 어린아이, 그리고 그 아이를 안고 있는 젊은 여자가 있었다. 20대의 여자였다. 그 사진 속 여자의 얼굴은 내 엄마와 닮아 있었다. 이건 내 할아버지 첫째 딸이라고 해요. 엄마라고. 나는 사진첩을 놓았다. 손이 떨렸다. 내 이름은 하윤이에요. 아이가 대답했다. 그리고 내 이름은 강우고 우리 할아버지도 강우예요. 나는 그 이름을 들었을 때 뭔가 튕겨나가는 기분을 느꼈다. 하지만 정확히 무엇이 튕겨나갔는지는 모르겠었다. 그 이후로 나는 불안해졌다. 할아버지가 나를 무엇인가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게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나는 아이에게 물었다. 너 할아버지가 나한테 뭐라고 했어? 엄마를 많이 닮았대요. 엄마가 돌아가신 지 오래됐는데 누나를 보니까 엄마가 떠올랐대요. 나는 안심했다.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검은 세단은 여전히 거리를 배회했다. 병원 직원이 이번엔 직접 집으로 찾아왔다. 안녕하세요. 입원료가 2달이 밀렸는데요. 이달 말까지는 꼭 입금을 부탁드립니다. 할머니가 침대에 누워 계신 모습이 떠올랐다. 얼굴은 벌써 골골했다. 내일까지는 꼭 입금하겠습니다. 내가 답했다. 하지만 안쪽으로는 절망이 차오르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포장마차 장사를 늘렸다. 밤 11시까지 장사를 했다. 손가락이 얼어 감각을 잃었다. 발끝에도 더 이상 피가 돌지 않았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할머니가 있었으니까. 3주째 되는 날 아이가 또 다른 것을 들고 왔다. 누나, 할아버지가 또 물어봐요. 뭘? 누나 엄마 이름이 뭐냐고. 그리고 누나가 몇 살이냐고. 내 몸이 얼어붙었다. 왜 이 할아버지가 나에 대해 묻는 걸까? 왜 할아버지가 그런 걸? 모르겠어요. 할아버지가 자꾸 궁금해 하셔요. 아이가 고개를 기울였다. 누나, 내 할아버지 기분 나쁘게 했어? 아니야. 할아버지를 화나게 한 게 아니라. 나는 말을 맺지 못했다. 그 밤 나는 할머니를 찾아갔다. 할머니, 저 혹시 아버지가 있어? 할머니의 얼굴이 굳었다. 왜 그런 말을? 아니, 그냥 혹시 아버지가 찾으러 올 수도 있으니까요. 미리 알아두려고. 할머니는 한참을 나를 보다가 천천히 말했다. 그 사람은 너를 버렸어. 너와 엄마를 버렸어. 다시는 찾아올 일이 없을 거야. 하지만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 가슴도 떨렸다. 4주째가 되자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아이가 더 이상 혼자 오지 않았다. 매번 그 검은 세단이 따라왔다.
그리고 그 안에 남자 할아버지라고 불리는 강우는 계속 나를 관찰했다. 나는 불편함을 느꼈다. 하지만 아이는 여전히 친절했다. 누나, 오늘 학교에서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 뭘 그렸어? 누나요. 아이가 스케치북을 펼쳤다. 그 안에는 나를 그린 그림이 있었다. 얼굴, 털모자, 그리고 손에 든 붕어빵. 내 눈이 미졌다. 이게 나? 네. 누나가 제일 예쁘거든요. 아이의 말에 나는 웃음을 지었다.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을 느꼈다. 이 아이는 나를 엄마처럼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 관심을 받고 있었다. 그날 밤 병원에서 또다시 전화가 왔다. 이번에는 정말 마지막입니다. 이달 말까지 입금이 없으면 더 이상 치료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의료진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끊었다.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되나. 다음 날 강우 회장의 비서라고 하는 중년 남자가 포장마차 앞에 나타났다. 안녕하세요. 혹시 시간이 있으신가요? 나는 경계했다. 뭔데요? 간단한 신원 확인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혹시 당신의 부모님에 대해서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왜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라 회장님이 당신에 대해 관심이 있으셔서요. 관심? 나는 이해가 되지 않았다. 알려드릴 것도 별로 없어요. 엄마는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없어요. 할머니랑 같이 살고 있어요. 비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군요. 혹시 당신의 나이는? 19살이요. 그리고 엄마의 이름은? 나는 대답을 멈췄다. 왜 제 엄마 이름을 묻는 거예요? 비서는 부드럽게 웃음을 지었다. 그냥 혹시 아는 분이 계신지 해서요.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뭔가 다른 의도가 숨어 있었다. 그 이후로 나는 불안해졌다. 강우 회장이 왜 내 신원을 조사하려는 걸까? 내가 뭔가 잘못했나? 아이에게 물었다. 하윤아, 너 할아버지가 나한테 뭐라고 했어? 아이가 고개를 기울였다. 할아버지가 누나 얼굴을 자꾸 봐요. 그리고 누나가 내 엄마 닮았대요. 그게 전부야? 네. 그리고 할아버지가 박 비서한테 뭔가 찾아보라고 했어요. 나는 숨이 막히는 기분을 느꼈다. 병원에 가서 할머니를 봤다. 할머니는 많이 야위어 있었다. 폐암이 진행되고 있었다. 할머니, 내 목소리가 떨렸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할머니는 나를 바라봤다. 우리 하은이 힘내야 해. 할머니는 괜찮으니까. 할머니 무슨 말씀을. 내가 남은 시간이 별로 없다는 걸 알아요. 내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할머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할머니는 나의 손을 잡았다. 우리 하은이가 정말 착한 아이야. 엄마를 닮았어. 그런데 너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할머니는 너무 적어. 나는 그 말에 얼굴을 묶고 울었다. 며칠 뒤 아이가 온 날이었다. 누나, 할아버지가 자꾸 이것저것 물어봐요. 뭘? 누나 엄마가 어디에 계신지, 누나가 혼자인지, 누나가 누구 때문에 여기서 붕어빵을 파는지. 내 얼굴이 창백해졌다. 하윤아, 너 할아버지한테 뭐라고 답했어? 누나가 할머니 때문에 붕어빵을 판다고 했어요. 나는 그 순간 알았다. 강우 회장은 나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추적하고 있었다. 그 밤 나는 처음으로 할머니에게 거짓말을 했다. 할머니, 괜찮아요. 모든 게 괜찮아요. 하지만 할머니는 나를 알았다. 우리 하은아, 뭔가 있어? 아니에요. 그냥 피곤해요. 할머니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하지만 할머니의 눈빛은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한 달이 지났다. 나는 모든 게 무너지는 느낌을 받았다. 강우 회장의 조사는 계속되었다. 나에 대해, 내 엄마에 대해, 내 가족에 대해. 그리고 나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었다. 오직 하나만 확실했다. 이 모든 일의 시작은 붕어빵이었다. 5주째 되는 아침 상황이 급변했다. 아이가 나타났을 때 그 뒤에는 강우 회장이 직접 있었다. 차에서 내려온 그는 천천히 포장마차로 걸어왔다. 내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안녕하세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신중했다. 제가 조금 물어봐야 할 것들이 있는데요. 시간이 괜찮으신가요? 나는 고개를 저을 수 없었다. 왠지 거부할 수 없는 무게감이 그의 말에 담겨 있었다. 네. 뭐든 물어봐도 괜찮은데요. 당신의 어머니 이름이 뭐였죠? 내 손이 붕어빵 틀을 놓았다. 왜? 계속 제 엄마를 묻는 거예요? 강우는 한참을 나를 보다가 입을 열었다. 혹시 당신의 어머니가 이정민이신가요?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어떻게 제 엄마 이름을? 우리 집 쪽에서 조사를 해봤어요. 당신이 19살, 어머니가 9년 전에 돌아가셨고, 현재 박순자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을. 내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왜? 제 가족을 조사한 거예요? 강우는 한참을 말없이 나를 바라봤다. 그의 눈에는 뭔가가 흔들리고 있었다. 당신의 할머니가 아직 살아계신가요? 네. 병원에 입원하고 계세요. 폐암. 그것은 질문이 아니라 확인이었다. 내 몸이 얼어붙었다. 어떻게? 당신의 어머니도 폐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렇지 않았나요? 나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다. 눈물이 흘렀다. 저는 제 가족의 프라이버시를 죄송합니다. 강우가 갑자기 말했다. 저는 제 손자가 당신을 계속 찾는 것을 보고 뭔가를 느꼈어요. 아이가 당신을 보며 엄마를 닮았다고 했을 때 저는 그것이 단순한 닮음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그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제가 조사한 결과는 이거예요. 그가 손에 들고 있던 얇은 봉투를 내 앞에 내밀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열었다. 보고서였다. 성명 하은. 나이 19세. 현주소 서울시 은평구 반지하. 가족사항. 조모 박순자 72세. 폐암 투병 중. 아버지 불명. 어머니 이정민 9년 전 사망. 내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어떻게? 당신의 어머니가 정민이셨나요? 강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네. 엄마는 이정민이에요. 그 순간 강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날 이후로 모든 것이 달라졌다. 강우는 더 이상 멀리서 관찰하지 않았다. 그는 나를 직접 만났다. 그리고 그의 방문이 더 빈번해졌다. 당신의 어머니, 어떤 분이셨어요? 나는 그 질문에 대답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깨달았다. 엄마는 착한 사람이셨어요. 그리고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하지만 돈이 없었어요. 그렇군요. 강우는 그 말을 듣고 오래도록 침묵했다. 혹시 당신의 아버지에 대해서는 아세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엄마는 절대 그 얘기를 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물어본 적도 있지만 엄마가 화내셔서 다시는 안 물어봤어요. 강우의 얼굴이 굳었다. 그날부터 강우는 자주 나타났다. 당신에게 한 가지 제안이 있어요. 그는 어느 날 오후에 나에게 말했다. 뭔데요? DNA 검사를 하고 싶어요. 당신의 아버지가 정말 제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요. 내 몸이 얼어붙었다. DNA 검사요? 네. 결과가 나올 때까지
약 일주일이 걸릴 거예요. 나는 거부하려고 했다. 하지만 무언가가 내 안에서 궁금해하고 있었다. 내 아버지가 정말 이 사람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 하겠어요.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다. 간단한 절차였다. 입안의 세포를 채취하는 것뿐이었다. 하지만 그 짧은 절차가 내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기다림은 고통스러웠다. 하루하루가 길었다. 나는 포장마차에서 붕어빵을 구우며 생각했다. 만약 검사 결과가 양성이라면? 만약 강우가 정말 내 아버지라면? 엄마가 왜 그를 떠났을까? 엄마가 왜 그를 원망했을까? 4일째 되는 날 강우가 나타났다. 그의 표정이 심각했다. 결과가 나왔어요. 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빨리 나왔네요. 네. 그래서 당신을 만나러 왔어요. 강우는 얇은 봉투를 꺼냈다. 보시겠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봉투를 열었다. 결과지가 나왔다. 친자관계 확률 99.99%. 나는 그 글자를 읽고 오래도록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눈앞이 하얘졌다. 당신이 정말 미안해요. 강우의 목소리가 들렸다. 정말 미안해요. 내가 너를 모르고 있었어. 내가 너를 지켜주지 못했어. 나는 고개를 들었다. 강우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엄마가 나를 낳고 있었어? 응. 너의 엄마가 나를 떠날 때 이미 너를 임신하고 있었어. 나는 그걸 몰랐어. 내 몸이 떨렸다. 엄마는 왜 아버지를 떠났어요? 강우의 얼굴이 굳었다. 내 가족이 너의 엄마를 반대했어. 가난하다는 이유로. 그리고 내가 너의 엄마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어. 결국 너의 엄마는 나를 떠나야 했어. 나는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럼 엄마는 혼자 나를 낳았어? 응. 너의 엄마가 혼자 너를 낳았고 혼자 너를 키웠어. 그리고 돈이 없어서 치료받지 못하고 떠났어. 강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그날 밤 나는 할머니를 찾아갔다. 할머니, 엄마가 제 아버지가 있었어? 할머니의 얼굴이 굳었다. 누가 그런 얘기를 했어? 있었어요, 그죠? 엄마가 아버지가 있었어요? 할머니는 오래도록 나를 보다가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다. 응, 있었다. 하지만 할머니, 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의 엄마가 그 사람 얘기하는 것을 싫어했어. 아프다고 했어.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래서 나도 니한테는 말하지 않기로 했어. 나는 할머니를 껴안았다. 강우는 계속 나타났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이유였다. 당신의 어머니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요. 그는 어느 오후에 포장마차 앞에 의자에 앉으며 말했다. 뭘 알고 싶으신데요? 어떤 분이셨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나는 한참을 생각했다. 그리고 말하기 시작했다. 엄마는 정말 착했어요. 제 눈에는 세상에서 가장 착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힘들어했어요. 항상. 강우가 조용히 들었다. 엄마는 낮에는 카페에서, 밤에는 병원을 청소했어요. 그렇게 저를 키웠어요. 내 목소리가 떨렸다. 그리고 제가 10살 때 엄마가 아팠어요. 하지만 병원비가 없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다. 강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 며칠 뒤 강우가 나를 병원으로 데려갔다. 당신의 할머니를 뵙고 싶어요. 할머니는 처음 강우를 보고 얼굴이 굳었다. 당신이 강우? 네. 정민의 전 남편입니다. 할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왜 여기 오신 거예요?
당신이 제 딸을 살려주셨어요. 제가 지켜주지 못한 딸을 감사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강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할머니는 오래도록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정민이가 당신을 얼마나 미워했는지 아세요? 네, 알아요. 강우의 답변은 단호했다. 그렇지만 내가 그 미움을 받을 자격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정민을 버렸으니까요.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 아이가 얼마나 혼자였는지 알아요. 이제 알았어요. 강우는 할머니의 모든 의료비를 담당하기로 했다. 당신이 제 딸을 지켜주신 은혜를 평생 갚아도 부족할 것 같아요. 할머니는 처음엔 거부했다. 이건 너무 많아요. 이건 부족해요. 강우가 말했다. 제가 정민을 지켜주지 못했어요. 하은을 지켜주지 못했어요. 이것도 약간의 속죄일 뿐이에요. 할머니는 더 이상 거부할 수 없었다. 그 일주일 뒤 강우가 다시 나타났다. 하은이, 나 한 가지 제안이 있어. 뭔데요? 당신의 엄마를 위한 장학재단을 만들고 싶어요. 정민 나눔재단. 나는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장학재단요? 응. 당신처럼 힘들어하는 학생들을 도와주는 재단이야. 당신의 엄마 이름으로. 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래도 괜찮아요? 괜찮을 리가 없지. 하지만 해야 해. 당신의 엄마를 위해서. 다음 날 하윤이가 나타났다. 누나,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누나가 할아버지의 딸이라고. 아이의 얼굴이 밝았다. 네, 그렇대요. 그럼 내가 누나를 누나라고 불러도 되는 거야? 아니면 이모라고 불러야 해? 나는 아이를 안아 올렸다. 누나라고 불러. 우리 하윤이. 아이가 나를 꼭 안았다. 좋아. 누나가 내 누나야. 그 순간 내 가슴이 터질 듯 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와닿았기를 바랍니다. 엄마를 잃고 홀로 버텨내던 하은이, 그리고 그 엄마를 지켜주지 못했던 아버지의 이야기. 돈과 권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입니다. 그리움입니다. 미안함입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하나하나가 큰 응원이 됩니다. 새로운 이야기 소식을 가장 먼저 받고 싶으시다면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